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이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요, 간혹가다 미국 증시가 왜 떨어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죠. 주식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주식시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보통 경매는 한 사람이 팔고 여러 명이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다수가 팔고 조금은 이상한 형태의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호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지난주에 미국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CPI도 그렇고 PPI 결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는데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불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악화되는 느낌이 들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장기간 동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리세션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조금씩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미국 증시의 격언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Although there are good and bad companie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good stock. There are only good stock prices which come and go. 벤자민 그레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남긴 말입니다. 좋은 회사 그리고 나쁜 회사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하지만 주식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좋은 주가 그리고 나쁜 주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좋은 주가가 나타났을 때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는요,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죠. 지난 1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53.6%, 엔비디아는 215% 올라갔고요. 구글이 48.4%, 메타는 173.5%나 급등했습니다. 아마존도 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부를 창출했죠. 따라서 조금씩 경기가 나빠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 이틀간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장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발견이 되겠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핀비즈닷컴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어제 올라간 종목의 수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 기업 위주로 떨어지면서 조금은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가총액이 커다란 엔비디아가 4.35%나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43, 그리고 테슬라가 3.1%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라이릴리 역시도 3.4%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컨슈머 디펜시브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죠. 필수 소비재를 보시면 대부분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된다면요,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가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면 오히려 소형주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영향이 발휘가 됩니다. 따라서 어제 러셀 2000도 좋지가 않았겠죠. 마이너스 1.41%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러셀 2000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경기가 둔화된다면 이러한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티라는 투자기관 때문입니다. 시티가 주장하기를 미국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리세션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거든요. 자, 과연 시티그룹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논쟁이 연착륙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시티는요, 경착륙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경착륙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연착륙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연착륙이 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시티그룹에서는요, 연착륙 불가능하다, 이제 경착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류의 의견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베로니카 클라크, 그리고 앤드류 홀렌 호스트가 있는데요. 두 명의 경제학자가 지난주 경제 지표를 지적하면서 연착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착륙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 4월 이후에 현재까지 펀드 매니저의 3분의 2는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요, 5분의 1은 노 랜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랜딩은 뭐냐면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명 중에 딱 1명 정도가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1월달 근원 CPI가 지금 전월 대비 0.39%나 올라갔고요.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고 변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번 CPI 결과가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시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요, 현재 1.9%에서 2.4%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제조업 생산, 그리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조만간 리세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결국은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티의 경제팀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티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가 더 분명하게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 한 6월 정도가 되면 미국의 리세션의 조짐이 나타날 때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첫 번째 25bp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다. 따라서 올 여름 정도가 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에너지가 9.72%나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주일 만에 20.7%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일주일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퍼시픽 바이오가 마이너스 7.84, 더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7.16, 스템 마이너스 7.03, 오픈도어 마이너스 6.83, 로크 마이너스 6.60, 엘버말 마이너스 6.34, wolfspeed 마이너스 5.91, C3AI 마이너스 5.85,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5.81, 유니티 소프트웨어 5.55%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와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사운드하운드 AI가 지금 일주일 만에 75% 이상 급등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4.45%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소파이가 1.79%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52, 레모네이드 플러스 1.30, 도세보 플러스 0.90, INDA는 ETF고요. 덱스콤이 플러스 0.70, CCI는 크라운 캐슬입니다. 0.65% 올라갔고요. 로빈후드가 플러스 0.64, 아날로그 디바이스 플러스 0.62, 리오토 플러스 0.57, 구글이 0.31%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낸 성장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멸했는데요. 엔비디아가 4.3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한때는 7%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막판에 많이 회복을 한 게 마이너스 4.3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도 4.25%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3.10, 우버 마이너스 2.31, SMCI, 슈퍼마이크로가 마이너스 1.96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 중반까지는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질 정도로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마이너스 1.9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온세미가 마이너스 1.49, 아마존이 마이너스 1.39, 인피니언 마이너스 1.18, TSMC 마이너스 1.07, 나비타스 마이너스 0.9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1, 소파이 혼자 1.79% 올라가면서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닝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는요, 비단 엔비디아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닝입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결과를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월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보시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이후에 그 명성을 더해가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월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고요. 투자자들한테 AI 관련 베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0년만 해도 애플이 1위였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녹색이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테슬라,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플이거든요. 따라서 2020년 초반만 해도 한 중반까지도 애플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순위가 2020년 6월, 7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오죠. 그때 미주은 채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제가 미주은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이런 영상 하나를 게시했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7월 22일 전에 꼭 매수해야 되는 이유. 제가 2020년 7월 달에 게시한 영상이고요. 무려 21만 4천 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미주은 채널이 그야말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떡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된 소중한 영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 말고요. 미주은을 정말 키워준 하나의 고마운 영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이후에 제가 이런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5년 후의 예상 주가를 우리가 함께 계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무려 38만 1000명의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미주은 채널을 많은 분들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버로서 일상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20년 7월부터 테슬라는요, 애플을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2024년 2월에 들어서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 2월 현재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위는 엔비디아고요. 2위는 의외의 이름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거래량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테슬라, 그리고 4위는 메타 플랫폼즈고요. 그 밖에도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주식이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한 가지의 호재가 있었는데요. UBS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투자 리스크 하나를 정리해 줬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데이터 센터의 용량 제약은요, 언젠가 엔비디아의 매출 잠재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UBS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의 투자에 있어서 미래 리스크를 하나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블록버스터급 주가 상승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요, 인공지능 컴퓨팅 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수요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AI를 둘러싼 과대한 열기로 인해서 무한한 고점을 찍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원히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UBS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 용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가격 대비 어닝 배수, 우리가 보통 포워드 PE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거래됐던 구간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는 원래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역시도 지금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격 대비 어닝 배수, 즉 PER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 이름이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큐리, 그리고 아클로스 콜로라도 두 명의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큐리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하락의 주요 요인은 데이터 센터 용량이다. 따라서 나중에는요, 칩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2025년보다는 2026년 들어서 매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GPU가 팔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의 한계가 찾아오면서 결국은 GPU를 판매하는 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UBS는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나 올리면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7%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BS는요, H100 AT기가 GPU의 리드 타임이 기존의 8개월에서 11개월에서 이제는 3, 4개월로 단축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드 타임은 뭐냐면요, 주문을 하고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죠. 따라서 예전에는 GPU를 사기 위해서는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 칩을 3, 4개월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는 더 효율성과 즉각적인 매출을 시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 타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점점 더 빨리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엔비디아의 리드 타임이 상당히 단축되면서 이제는요, 2024년 하반기에도 출하 슬롯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는 지금 주문을 해도 2024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AI 컴퓨팅 용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출하량과 수익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UBS는요, 4분기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194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분기 대비 무려 34%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난 분기에도 사실 블록버스터의 어닝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 3개월 만에 34%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의 4분기 총 매출 UBS의 전망치인 225억 5천만 달러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194억은 데이터 센터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전체 매출은 229억 5천만 달러를 UBS가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2026년에도요, 데이터 센터 매출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UBS의 예상치는요,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높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의 평균 추정치는요, 170억 6천만 달러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의 총 매출은 204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70억이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UBS는 194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 총 매출도 204억이 컨센서스인데요. UBS는 지금 229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에서 UBS의 예상치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은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어 처리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에 힘입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계년도 3분기 동안 엔비디아는요, 데이터 센터 부분을 통해서 무려 14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고요. 그 매출의 절반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소비자 인터넷 기업과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엔비디아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리스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요, 이제 그들의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칩을 개발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GPU가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맞춤형 칩도 우리랑 만들자, 이렇게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초에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에서 아마존, 알파벳을 제치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주식의 대규모 랠리로 인해서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 PS 레이쇼를 보면 엄청납니다. 따라서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블록버스터 어닝을 다시 한번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닝이 좋을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해야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존 그리고 우버가 다우존스의 지수에 추가됐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닷컴이 마침내 그 유명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우리가 영어로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 부르는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인덱스에는 30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우량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아마존은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에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지수, 트랜스포테이션이니까 운송 기업만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번에 우버가 추가되면서 젯블루를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버가 편입되는 것은요, 차량 공유 산업에 대한 지수 내 노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없었던 산업이잖아요. 차량 공유 산업이라는 새로운 부분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변경사항, 하나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아마존이 편입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DJTA, 즉 다우존스 운송평균지수에 우버가 편입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변경사항은 2월 26일 개장일 시장 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와 달리 다우지수는요, 시가총액이 아닌 보유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우리가 보통 S&P 500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다우 지수를 보시면 그 순위가 조금 다른데요.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1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521달러이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가중치가 가장 많이 적용된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402달러고요. 세 번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주가가 384달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뭐 그 밖에도 홈디포, 캐터필라 역시도 3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5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날드, 세일즈포스, 암젠, 비자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잉도 보이고요. 애플이 여기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81달러이기 때문에 비중에서는 한 중간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나이키도 보이고 3M, 코카콜라, 인텔도 보입니다. 인텔의 주가는 44.5기 때문에 비중이 세 번째로 적은 종목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22.3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월그린이 탈락을 하고 아마존이 편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그리고 우버가 다우존스의 지수에 추가되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DIA라고 부르는 ETF가 있는데요. 이러한 ETF들은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를 따라서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버 그리고 아마존이 이러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ETF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홀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미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주가 모여 있다. 블루칩 기업이 모여 있는 것이 다우존스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탑10 홀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주가가 높은 종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8.89% 그리고 탑10이요. 지금 전체 비중의 57.23%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우존스의 탑10 홀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우버가 등장합니다. 이번 뉴스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우버가 일본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버는 화요일날 우버의 이츠 사업부가 미쯔비시 일렉트릭의 배달 로봇 회사인 카트캔과 제휴하면서 일본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음식 배달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에 따르면요, 보도를 이용한 로봇 배달, 따라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캠브리지에는 이미 로봇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로봇이 많이 있는데요. 역시 그들도 보도를 이용한다. 따라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로봇 배달은 3월 말부터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버이츠에 따르면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의 일부 도시에 국한되어 있던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의 첫 번째 해외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일본 외에도 다양한 지역으로, 다양한 국가로 이제 수출될 수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트캔은 2019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전직 구글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요. 사람의 보행 속도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델 C 로봇이 일본 내에서 로봇 배달 차량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쯔비시 일렉트릭이 운영을 감독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우버가 아니라 미쯔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일본 진출 소식은요, 이미 미국의 마이애미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에서 보도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기업 우버이츠와 카트캔의 최근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지금 일본에서 협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도 우버이츠와 카트캔은 같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버이츠는 또한 로봇 공학 회사인 모셔널, 그리고 누로, 그리고 서브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로봇 기업과 제휴를 하면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자율주행 배달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일 뿐만 아니라요, 우버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우버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의 동력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버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기술력이 등장하게 되면요, 그게 자율주행이 되건 아니면 로보틱이 되건 이러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의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우버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의 시대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악재입니다. 팔란티어가요, 1억 주 이상의 신규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굉장히 끔찍한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한 글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보상 계획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1억 1천만 주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1억 주 이상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주가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주식 기반 보상을 위한 자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SBC라고 부르는 거죠. Stock Based Compensation인데요. 주식 기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요, 보너스를 줄 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SBC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희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희석 효과는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발생하고요. 이는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를 증가시키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가치가 1억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만약에 10주다. 그러면 한 주당 가치는 1,0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게 되면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희석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팔란티어는 상장 이후에 상당한 수의 주식을 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서 주식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경영진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요, 2020년에 세운 계획의 일부다. 따라서 이미 발표를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식을 발행하긴 하는데요, 자본 확충이 아니라 주식 기반 보상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SBC, Stock Based Compensation은 과거 매출의 70%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매출의 22%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점점 더 이 SBC로 인한 희석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SBC는 쓸모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너스 대신 이 주식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야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주주 자본을 사용한 무모한 지출이 아니라 팔란티어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주식 기반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요, 인재들이 팔란티어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주식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요, 아무래도 많은 인재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주가를 계속 올려야 되죠. 따라서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는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요, 최근 어닝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P 수요가 차트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는 수요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거죠. 빨리 이러한 수요를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SBC는요,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팔란티어가 달성할 수 있는 30%의 연평균 성장률에 가까워지는데 필수적인 인재를 영입할 것이다.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SBC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를 고용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SBC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는 부트캠프를 이끄는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BC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 기반 보상은 직원의 이익과 회사,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킵니다. 왜냐하면 3자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따라서 스톡 옵션을 보유한 직원은 주식 가치의 상승이 개인의 재정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공에 대한 기득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는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과 성장을 위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희석 효과로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 이번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요 1억 1천만 주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 수는 21억 8천만 주거든요. 따라서 1억 1천만 주 나누기 21억 8천만 주 하고 100을 곱하게 되면요 희석 효과는 약 50%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5%를 초과하는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면서 결국은 희석 효과를 이겨낼 수 있는 성장률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난 3년간 발행 주식의 수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좋지가 않죠. 3년 전에 비해서 주식의 숫자가요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발행 주식 수다. 따라서 희석 효과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전 세계 최고의 탤런트를 원하고요. 이러한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주식 기반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뉴스가 전달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제 4.25% 급락을 했고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2.44%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드릴 때 지금 부정적인 뉴스지만 줍줍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저의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면요. 저는 20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뭐 미주는 탑 12면 탑 12, 탑 20면 20 이렇게 가장 좋게 생각하는 주식을 20개 정도 모아 놓고요. 거기에서 추세가 가장 좋은, 모멘텀이 가장 좋은 종목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요.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개 정도 주식을 모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속하는 종목은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미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혜자도 있고요 성장 동력도 확실하고 또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주식을 모아놔야겠죠. 하지만 모든 주식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요 다른 상황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팔란티어의 모멘텀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반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버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겹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주식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럴 때는요 아마존과 우버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개수를 조금 늘려보고요 또 현재 추세가 가장 좋지 않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조금 주식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이 뉴스가 앞에서 공유드렸던 팔란티어 뉴스보다 더 악재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2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풀을 만들어 놔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가 경제적 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구글의 경제적 혜자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AI 챗봇으로 인해서 2026년까지 검색 엔진 사용량이 25%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가트너라는 리서치 기관의 의견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검색 엔진 사용량은요 2026년까지 25% 감소할 거고요. 검색 마케팅은 AI 챗봇과 기타 가상 에이전트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의 챗GPT 같은 챗봇은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액세스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제너러티브 AI 솔루션이 기존 검색 엔진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검색의 반 정도는 지금 AI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는 100번 정도 검색을 했으면 이제는 검색 한 50번, 나머지 50번은 인공지능과 채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AI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1월 분석에 따르면요 챗GPT는 구글 검색의 일부를 조금씩 이미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픈 AI는 또한 지난주였죠.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웹 검색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요 여전히 회사 전체 매출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벳 구글 검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서치 기관 가트너의 부사장 애널리스트인 앨런 안틴에 따르면요. 생성형 AI 솔루션이 기존 검색 엔진에서 실행되던 사용자 쿼리를 대체하는 대체 답변 엔진이 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 질문하기보다는 AI한테 질문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시대적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스택카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검색 시장은 2024년 1월 현재까지도 구글이 무려 9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챗GPT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요. 3.4%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까지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글은 또한 최근에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컨텍스트 창이 길어지고 이해도가 높아진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1.5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대의 흐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창을 떠나서 인공지능과 대화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이러한 시대가 찾아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인공지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글의 비즈니스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 말씀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정상적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중요한 오디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가야 돼서 방송 시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아마도 하루 정도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엔비디아 어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엔비디아 어닝까지는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계획에 있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